규제 환경이 바뀐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리플이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코인은 정치적 요인, 규제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거고 1,300만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를 개발하는데 리플을 쓰고 싶은 국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이 리플의 활용을 넓히는 거고 인공지능 RWA 그리고 최근에 민코인이 뜨고 최근에 디파이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시장을 달굴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최근 알트코인의 상승세도 매섭습니다. 현재 메이저 알트코인의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는 이제 순환매를 반복을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팍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뒤쫓아가고 그 뒤를 이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테마별 코인들이 순환하기 시작하고 알트코인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고 그러한 순환매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리플 같은 경우 많이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레이어 1 코인과 레이어 2 코인 간의 기술적인 경쟁인데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완패를 했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6단계 업그레이드가 잘 진행이 돼서 레이어 2 코인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연초에 전망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솔라나 즉 레이어 1 코인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테마별 순환은 연초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 RWA, 그 다음에 데핀, 디파이, 민코인 등이었었는데 최근 디파이가 맹렬한 속도로 부상을 했었죠. 하여튼 이러한 거를 투자할 적에 저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이 지표를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 알트코인 트렌드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게 바로 그 알트코인의 트렌드인데 순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이저 알트코인, 그다음에 테마별 코인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디파이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규제가 해소되면 그리고 앞으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이 나오면 이 탈중화 금융이 굉장히 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아들들이 바로 디파이 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파이 산업이 더 힘을 받겠구나 하는 이런 내력 기부가 이제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시즌이 다가오면 비트코인 비중을 좀 늘리고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면 알트코인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그래프는 12월 3일 현재 건데 이거는 78로 이미 과열권에 들어가 있어요. 위로 치솟으면 알트코인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환매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강세가 보는 쪽으로 내려오고 이 그래프가 밑으로 들어가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 바처럼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제 날짜의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봤더니 지금은 67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 맨 상단에 지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It's not 알트코인 시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알트코인이 지금 90 가까이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 시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오히려 알트코인 비중을 줄이고 비트코인을 늘려야 될 때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리플이 시총에서 솔라나를 누르고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갑자기 급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알다시피 리플은 비트코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된 코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코인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많은 압박을 받은 코인입니다. 즉 리플의 송금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싸고 빠르고 즉시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리플로 송금을 하려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요. 스위프트 시스템은 아주 느려 터지고 비싸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쓰는 송금이 스위프트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송금을 하는데 송금 수수료가 자그맣지 예전에는 8% 내지 송금 금액이 작으면 23%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 송금하려고 그러면 수수료만 23불을 내야 돼요. 게다가 6단계를 거치면서 송금하는데 며칠 걸려요. 그리고 한 닷새 이후에나 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리플이 워낙 성능이 탁월하니까 너무 탁월하게 만든 죄로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은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규제 환경이 바뀐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리플이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코인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런 정치적 요인, 그다음에 규제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300만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또 하나 앞으로의 가능성은 각국의 CBDC를 지금 개발하는 데 있어서 리플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태까지는 미국 정부가 리플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각국이 마음 놓고 이걸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미국 정부가 우호적으로 돌아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목 많이 하셔야 돼요. 과연 미국 정부가 리플을 우호적으로 외국 CBDC에 쓰이는 거를 허용을 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브릭스 같은 데는 리플이 쓰게 되면 미국 정부가 리플을 다시 탄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지만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마찬가지로 송금 능력이 탁월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에요.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93%는 CBDC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BDC가 이제 세계화되겠지만, 미국은 트럼프의 경우에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치열한 이제 경쟁이 벌어질 텐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질 텐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의미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로 이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으로 원화를 사고 팔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과거에 그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하다가 의회에서 크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서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페이팔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지금 무료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는 무료로 서로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제는 쓰지 않게 될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중심에 리플이 있기 때문에 리플은 상당히 성장성이 큰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고 국제 정치적인 역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리플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걸림돌이 생기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리플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나왔고,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를 개발하는데, 사실은 리플을 쓰고 싶은 국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리플의 활용을 넓히는 거고, 앞으로 송금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인데, 여태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테드하고 서클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건지도 우리의 관전 포인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규제 사항이 아직까지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해야지만,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걸러내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리플 같은 걸로 옮겨가면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서는 그런 보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리플의 송금 같은 걸 계속 막았거든요.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리플한테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미국 정부는 자국의 보안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가는 송금이지만 그 중에서 불법 자금이나 테러 자금을 다려낼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여러 민간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찾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자신이 붙으면 이거를 해방시켜 줄 거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계속 묶어둘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상황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리플 투자할 때 주목해야 할 지표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리플도 이게 알트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제 정치적 이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리플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지 아니면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지 그런 국제 정치적 이슈 같은 걸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자산은 거시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흐름이 나쁘면 천하 장사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좀 참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리플 이외에 주목해 볼 만한 알트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연초에 많이 거론됐던 게 인공지능 RWA, 그리고 최근에 민코인이 뜨고 최근에 디파이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시장을 달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죠. 알트코인은 한철 장사, 요 가을에만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에서 12개월 정도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때 알트코인으로 많이 벌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절대로 알트코인은 전반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번 신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비트코인은 4년에 한번 크게 폭락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자한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알트코인은 태생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재단이라는 것이 있고 걔네들이 사실 알트코인의 공급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알트코인 재단이면은 코인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 그럼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래? 그럼 코인 좀 더 팔아버리자. 이거 한번 좀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재단 돈 좀 챙기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재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알트코인 첫 번째 대세 상승장이 2017년 말, 그 2018년 초까지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 가격을 뛰어넘은 코인, 그러니까 그때 최고 가격을 뛰어넘은 코인이 이더리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할 자산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99%는 쓰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 생긴 지가 16년이 되었는데 그 알트코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돈벌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알트코인 책을 썼는가? 이게 이렇거든요. 코인은 4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절, 그러니까 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는 좀 완만한 상승장 초기, 이때는 주로 비트코인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감기 후에 2단계, 그러니까 여름이 오는데 그때는 좀 쿨다운, 한마디로 좀 조정장이 옵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가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을은 상승장의 막바지 단계인데 이때는 그 비트코인도 굉장히 오르지만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는 그때거든요. 자,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제가 알트코인 책을 쓴 건데 한마디로 알트코인은 가을 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철 장사예요. 그 아이스크림이 우리가 여름에 파는 거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그러니까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알트코인은 한철 장사, 요 가을에만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6에서 12개월 정도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때 알트코인으로 많이 벌자. 뭐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절대로 알트코인은 전반의 자산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가을이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면은 그 2차 반감기 때도 그렇고 3차 반감기 후에도 반감기 7개월 후쯤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올해 11월 20일 정확히 반감기 7개월 후부터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12월 초잖아요. 보면은 그 최근 2주 동안에 비트코인은 주춤하고 있거든요. 95,000에서 1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뜬금없이 뭐 리플, 이더리움, 뭐 에이다라든지 아발란치 뭐 이런 코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예.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게 보통 언제
언제까지 지속되냐 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 또는 그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보통 지속이 돼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요번에 61%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56%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알트코인이 좀 더 많이 오르는 그 가을장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주춤하는데 알트코인은 상승을 보이는 분위기일까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도 물론 대선율이 굉장히 좋았으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이쪽 코인이 빵 이제 한동안 1, 2 정도 올라주고 돈이 좀 이쪽 코인을 점핑해가지고 여기가 빵 올라주고 이쪽으로 해서 또 빵 올라주고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바로 직후에는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왜냐면 일론 마스크 코인이고 일론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위너 중에 하나니까요. 트럼프 빼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미국 코인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미국 코인이 양도세 안 받겠다 해 가지고 갑자기 리플, 에이다, 뭐 헤데라, 뭐 스텔라 루멘 이런 애들이 이제 올랐고요. 그 이더리움이 지금 이번 상승에 계속 주춤했는데 지금 슬슬 가는 분위기이고 그 리플의 인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제 들러리 민코인들도 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RWA 그 실물자산 토큰화 뭐 이런 자산들도 요즘에 꽤 많이 올랐고 심지어 뭐 게임 관련 코인들도 올랐고 그래서 다 그냥 점프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트럼프 당선이 알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알트코인 쪽은 이제 그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뭐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실물자산일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SEC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런 거 트집을 잡아가지고 규제를 때려서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들이 많이 퍼지는 것을 좀 많이 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그게 다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그거 가지고 뭐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이제 뭔가 상품 만들어내고 이제 할 텐데 그러면은 그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면은 그럼 비트코인으로 떼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1950만 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650만 개는 한 5년 전부터 잠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5년 동안 비트코인을 사놓고 안 움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위 고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그 돈이 많은 이제 부자들이 그러니까 개인 부자들이 그걸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이런 거죠. 앉아서 보니까 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네. 야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많이 부자가 됐으니 이거 가지고 알트코인 펌핑하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럼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돈을 좀 적게 넣어도 가격이 많이 급등하기 때문에 고래 입장에서는 나이스 알트코인에서 사서 펌핑하자 펌핑 쫙 오르고 많이 먹었네 오케이 다음 코인 펌핑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오르고 비트코인 부자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알트코인을 펌핑하는 장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가을 한철 장사라고 하셨는데 기간과 상승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2차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20배 정도 올랐고 반감기 대비 고점까지요. 그리고 그 똑같은 기간에 알트코인은 80배, 시가총액 상위 10대 알트코인이 80배 정도 올랐고요.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3차 반감기 때는 반감기 때부터 고점까지 비트코인이 560%인가 한 6배 정도 이제 올라졌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상위 10대 코인들이 한 15배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 2.5에서 3배 정도 이제 올라줬어요. 이걸 딱 보면은 그래 이제 반감기 후에 그 마지막 막바지 가을 상승장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지만 알트코인은 그거보다 몇 배 더 오른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일반적인 패턴은 이제 반감기 후에 3, 4개월 조정받는 건 똑같고요. 이제 그 비트코인과 그럼 비트코인이 먼저 2달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먼저 간 후에 알트코인이 따라 붙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다 같이 팍 이제 오르는 그런 장이 오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시기가 반감기 7개월 후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얼추 지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까지 비트코인도 가고 알트코인도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안 오르는데 알트코인들만 지들끼리 신나게 오르는 그런 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아마도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 돈을 이제 이미 빼는 거죠. 이렇게 슬슬 빼는 건데 알트코인은 개미들이 많으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가자 와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 오르고 이제 흥보를 하는데 알트코인은 지 혼자 막 미친 듯이 한 달, 2달 가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하면서 꼬꾸라지는 거죠. 그 맨 막바지장에 가면은 그때까지 안 올랐던 잡코인들까지 다 오르기 마련입니다. 네, 그때가 좀 이제 큰 워닝 사인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뜬금없는 코인이 10배 오르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 투자 전략과 알트코인 투자 전략은 다를 것 같은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알트코인은 이제 무조건 나중에 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시그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 시그널을 보고 잘 빠져나오면 우리가 한 머리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물론 최고점 정수리에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한데 그 단기 지표로는 한 한 머리 정도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거를 놓치면은 중장기 지표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빠져나오면 한 어깨 정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단기 지표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한국과 해외 거래소 그 코인 가격의 차이를 말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김치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코인 투자에 관심 별로 없는 겁니다. 예, 근데 한국 사람 미쳐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미친 듯이 막 코인을 사게 되면은 한국의 똑같은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때가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펀딩 피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건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펀딩 피가 올라가면은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펀딩 피가 0.1%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로 고점 시그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단기 시그널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내가 흥분해 가지고 그걸 놓쳐버렸다, 또 내가 그때 바빠서 놓쳐버렸다 하면은 장기 시그널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싹 다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비트든 알트든 뭐든 그냥 그때는 이제 오케이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게 보통 한번 상승을 하면은 직선으로 상승하는 장은 없거든요.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조정을 받을 땐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66,000에서 10만까지 올랐잖아요. 34,000불 오른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 17,000불 정도 반납하는 거, 10만에서 83,000까지 떨어지는 거는 일반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올라갔는데 그걸 절반 이상 반납했다라고 하면 이건 더 이상 조정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파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 끝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3월 중순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좀 내려가가지고 그때 결국 120일 선이 무너졌거든요. 그때 이제 팔고 사기를 좀 두세 번 정도 되풀이한 후에 10월에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죠. 10월, 11월 이때. 네. 그러니까 그 120일 선이 그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0일 선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그 가격이 120선 위로 올라가서 들어갔는데 그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손실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장기 추세가 시작했다면 무조건 가격이 120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은 꽤 큰 장기 추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망하게 보고 계신 알트코인은 무엇인가요?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심플한 방법이, 그냥 그 인덱스 투자, 한마디로 시가총액 톱 20 코인들을 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이제 1억이 있다고 하면은 5천은 비트코인에 놓고 나머지 5천은 뭐 10개 또는 20개 그 알트코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꽤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에 뭐가 갈지. 근데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돌아가면서 다 올라갑니다. 이게 뻥뻥뻥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리플이 이렇게 빵 먹힌 지는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톱 10, 20를 했으면 그 리플도 당연히 잡혔겠죠. 요번에. 그리고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솔라나가 좀 덜 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음 테마가 솔라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이제 어영부영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이게 지금 그 이런 상승장에서는 순환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고 그다음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게 되는데, 근데 다음에 얘가 누군지까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다음 테마가 예를 들면 솔라나가 될지 BNB가 될지 트론이 될지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상위에 있는 거 다 사고라는 게 하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코인도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민코인 섹터가 있고 RWA 섹터가 있고 AI 섹터가 있고 뭐 미국 코인 섹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죠. 김치코인 섹터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섹터별로 시가총액이 높은 한두 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보통 이게 같이 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이 괜찮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20개를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종목들을 리밸런싱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전에 1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비트 5천, 알트 5천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럼 비트는 7천이 되었고 알트가 1억이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비트는 냅두고 알트코인 1억이 있는데, 그럼 1억을 다시 20개로 재분배하면은 각각 코인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럼 그중에서 톱 20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스텔라 루멘이라는 애는 저 밑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톱 20로. 그러면은 그 스텔라 루멘한테 밀린 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팔아버리고 스텔라 루멘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종목도 바뀌어주고 그 이제 비중도 다시 재조정해주고 왜냐면은 이게 그 한 번 이제 빵 올라간 코인에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떼가지고 덜 오른 코인한테 배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어차피 다 같이 이렇게 갈 거니까. 네. 알트코인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1억이 있는데 계속 1억이야.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근데 1억이 10억 됐다가 1억 되면 존나 짜증나거든요. 이게 죽고 싶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를 피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레버리지를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그 알트코인은 솔직히 2배 선물도 위험합니다. 왜냐면 뜬금없이 50% 날아가는 경우가 진짜 생기거든요. 이게 그 아무리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제가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와 장기 매도 타이밍 있잖아요. 그거를 그 제발 그때 하거라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 팔기가 되게 싫을 거예요. 미련이 남을 거거든요. 근데 고점이 10억이었는데 지금 벌써 8억 5천이 되었네. 아니야, 좀 있으면 내가 10억 갈 테니 그때 팔게요라고 하는데 그때 팔게요 해가지고 8.5억에서 못 팔고 7, 6, 5, 4, 3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때는 미련 없이 날려야 되는 거고요. 위대하신 투자자인 제시 리버모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완전 최고점에서 파는 건 불가능하고 네가 번 것의 8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날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명언 아니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세요. 어차피 정수를 못 팝니다, 우리가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철회가 되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역시나 자본은 알트코인에서 훨씬 더 많이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고래들을 비롯해서 이 세력들이 알트코인에서 돈을 갖다 더 벌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1위가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가 리플이라고 하는 이 삼강 구도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그럼 왜 오르는가?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알트코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철회가 되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역시나 자본은 알트코인에서 훨씬 더 많이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고래들을 비롯해서 이 세력들이 알트코인에서 돈을 갖다 더 벌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로 펌핑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 표인데요. 지금 현재 8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즉 11월 달 초중순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25 부근에서 머물렀는데 지금 86까지 순식간에 몇 주 사이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뜨겁게 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수치가 기록이 됐던 것은 2024년 3월에 대략적으로 84 정도를 찍고 내려왔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전고점을 찍었던 그 당시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완연하게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 시즌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55% 초반대까지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다시 반전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힘을 내야 되는데 이 흐름들이 어느 기점에서 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트렌드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알트코인 트렌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마 지금 오랫동안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에 투자해 오신 분들은 약간은 좀 황당한 기분들도 느끼실 정도로 특이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표 한번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된 표가 지금 페이먼트에 활용되는 코인들의 상승률입니다. 지금 노란색이 비트코인 대비로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 기반을 둔 오래된 그리고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코인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은 그동안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코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알고랜드라든지 최근에는 이오스 같은 프로젝트들도 뜨고 있고 아이오타 뭐 이런 프로젝트들 상당히 우리가 좀 잊혀졌던 이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뭔가 큰 흐름의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내러티브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기준에서의 이 내러티브 트렌드는 결제 암호화폐, 오래된 결제 암호화폐라면은 향후의 흐름들이 어디로 이어지게 될지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 리플 상승세가 굉장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요 결제 부분에서 XRP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XRP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주로서 가장 지금 아주 눈에 띄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시가총액 3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솔라나도 제쳤고 테더까지 제치면서 1위가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가 리플이라고 하는 이 3강 구도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그럼 왜 오르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단기적인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먼저 단기적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SO 20022 규정을 준수한다라는 이유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걸 뒤에서 약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규정 자체가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전통 금융의 어떤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과연 믿을 만한 내러티브인지 이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4일부로 해서 이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이 이슈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플이 과거에는 이 결제 및 거래 중에서도 국제 송금에서 활용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리플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아주 무의식적으로 국제 송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체질을 바꿔가지고 XRP 레저라고 해서 메인넷 쪽으로 더 많이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USDT나 USDC처럼 뭔가 좋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XRP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가는지, 즉 XRP의 유동성을 늘리는데 어떤 효과를 낼지,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뭔가 다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아마도 이 해리스가 됐다면 이런 변화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되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와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시장과 산업을 완전히 바꿔내고 있는데, 이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도 책임자로서 이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라고 하는, 이 국내에서는 빵형이라고 불리는데 빵형이 임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루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루머들을 아주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다루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단기적인 변화들일 겁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데, 장기적으로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SEC가 이제 게리 겐슬러가 경질이 됐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제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소송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XRP의 사업이 미국에서도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싱가포르나 아니면 두바이 같은 아시아권에서 리플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규제가 명확해졌을 때는 미국에서 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근본적인 상승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솔라나와 더불어서 XRP가 가장 많이 지금 ETF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ETF가 발행이 됐을 때 또 많은 수요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XRP는 호재들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들이 단기성 호재들도 있지만 장기성 호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토큰의 가격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부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프로젝트가 완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장에서 우리가 리또속이라고 부르죠. 리플의 또소 같다라고 하는데, 그 오명을 이제는 좀 벗을 수 있는 타이밍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리플에 대한 판단들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SO 20022라고 하는 이 규정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코인이 XRP와 카르다노, 그리고 퀀트, 알고랜드,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이런 프로젝트들이었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미국의 어떤 금융규제, 국제금융규정을 갖다 잘 준수하면서 스위프트가 준수하고 있는 이 규정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전통금융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결제 및 거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이 규정에 준수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많이 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전통금융과 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혁신금융이 계속해서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산업들, 즉 디파이라든지 RWA, 이런 것들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 고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해 보시면은 이 루머들을 그냥 이것들은 루머라고 볼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뭔가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장기적인 어떤 지표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규제가 명확해지게 됐을 때는 이 리플의 어떤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동력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다가 리플이 2021년 정고점을 아주 힘차게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구간들까지 돌파하게 됐을 때는 추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또 뒤에서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리플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들에서 보고 있는 가격 전망도 생각보다 좀 높은 수준을 많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투자에 대한 판단들은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기관들의 객관적인 보고서에서 어떤 모델을 돌렸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리플 투자할 때 주목해야 할 지표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샤프 비율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프렉탈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 자료를 제가 조금 참고해 봤습니다. 이 샤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 대비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지표로서 활용이 되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2014년과 2018년 한번 보시면은 노란색 선으로 쭉 그어져 있는 것들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중요한 구간들을 터치했을 때인데,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점선 보이시죠? 중앙색 점선 부분에서 느낌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까지 이제 터치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떤 과열된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리플이 단기적으로 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시그널로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 시장의 어떤 과열 단계들을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는 지표 중에서 NUPL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순미실현 손익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르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도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끝쪽에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대략 0.63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고점이 즉 과열되는 구간으로 가는 고점이 대략적으로 0.75 정도입니다. 그래서 0.7에서 0.75 정도면은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구간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평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모델링을 돌려가지고 2017년에서 18년 모델들을 가지고서 대비를 해봤을 때, 만약에 2017년에서 18년 정도의 어떤 추세들, 즉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리플의 가격을 꺾기 전,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0 이상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델링한 결과들이 뭐 100% 맞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결과이고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과거와 같은 추세들을 보여준다라는 가정하에서, 즉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열심히 달려가고 그에 못지않게 XRP가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들을 가정했을 때는 $10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년 주기의 어떤 이평선의 멀티플라이어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노란색 선에 맞닿아 있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과거 구간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빨간색 구간들까지 도달하게 됐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라고 하는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단기적으로는 이 리플이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혹은 일론 머스크 수의 알트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수의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 표에서 실제 이용자 없는 좀비 암호화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6월 달 정도, 5월에서 6월 정도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된 기사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포브스가 작성한 기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코인이 XRP와 아이고랜드, 스텔라 루멘 같이 최근에 급등한 코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즉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오스라든지 아이고랜드는 태도에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취소하기도 하는 그런 정도로 많이 좀 열악한
심각한 상태가 됐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반등을 시켜내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한 어떤 내러티브들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코인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번 대세 상승장 남은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회자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인들, 즉 펀더멘탈도 받쳐주면서 뭔가 내러티브가 가장 강한 코인들을 선택을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는 XRP와 도지코인 그리고 카르다노 이 정도를 꼽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XRP는 앞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XRP는 뭔가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에 수장이 되면서 부서의 이름을 도지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지금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도지코인도 지금 ETF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들이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코인이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좋은 구간들에 약간씩 모아나가는 전략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탈스 호스킨슨이라고 하는 창립자가 지금 이 리플과 이 도지코인의 이 두 지도자들과 굉장히 많은 어떤 교류를 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입김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르다노도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뭔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코인을 투자할 때 두 가지 관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바로 펀더멘탈과 내러티브입니다. 근데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값들이 제대로 나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수치로서 증명이 된다는 것은 좀비 암호화폐가 아니라 뭔가 성과를 갖다 아주 혁혁하게 내고 있는 코인 체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 코인들은 뭔가 그런 펀더멘탈은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이제 뭔가 태동하는 분위기이고 리플 같은 경우도 XRP 레저가 지금 이제 태동을 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막 출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인들은 내러티브가 더 중심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 코인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잘 세워 나가셔야 된다는 것들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주목하시면서 시장의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위험하다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 좀 많이 돌았습니다. 최근에는 좀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이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하나의 최근 사건이 있었는데 토네이도 캐시라고 하는 이 탈중앙화 믹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된다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무너져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우선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갔는데 자, 거기는 조금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위험하다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 좀 많이 돌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옛날 같았으면은 이더리움은 언젠가는 가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좀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레이어 2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레이어 2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레이어 2를 갖다가 더 많이 고도화하는 이 뱅큰 업그레이드가 시작된 이후로 오히려 더 가파르게 계속해서 내려앉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어떤 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우려감들은 일정 부분 사실이 맞습니다. 뭔가 수수료의 어떤 전체적인 트랜잭션이 너무 레이어 2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수혜 효과들이 이더리움으로 넘어오지 않고 서로 간의 어떤 교류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펀더멘탈이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알트코인 대세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은 반드시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지 이 자본들이 이제 디파이부터 해서 NFT든 뭐 굉장히 다양한 이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면서 다른 메인넷으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자본 자체가 뭔가 XRP, 도지코인 이런 데 갇히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메인넷이 있다고 해도 뭔가 활발하게 생태계를 만들어낸 어떤 생태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더리움은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이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하나의 최근 사건이 있었는데 토네이도 캐시라고 하는 이 탈중앙화 믹싱이 있습니다. 이 믹싱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거래 내역들을 갖다가 믹싱을 해가지고 거래 내역을 갖다 추적하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 믹싱 프로토콜이 이 익명성 코인이죠. 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의 법원에서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 이 믹싱 서비스 이 프로토콜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도구에 대한 문제들을 삼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터전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들이 계기로 해서 이더리움이 성장을 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들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과 이 비트코인의 비율을 살펴봐도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가지고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좋은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의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리플을 비롯해서 특정 프로젝트들이 너무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이 돼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들도 다들 수백 % 가까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솔라나가 시가총액에서 리플에 밀린 상황입니다. 솔라나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차의 비유를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순서가 되면 출발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솔라나의 흐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면은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리플이 6년 동안 요지부동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 6년의 흐름들 이전에 솔라나는 훨씬 더 활발하게 10배, 20배까지도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순환매의 개념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많은 포모들을 느끼게 되실 텐데 아마 이런 포모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왜 안 가는 걸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하나씩 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면서 순환매를 하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모든 코인들의 종착역 자체는 또 차이가 납니다. 즉 솔라나 같이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러티브성 코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하고 나면은 그 흐름들을, 즉 내러티브가 소진이 됐을 때 이 내러티브가 펀더멘털로 전환하지 못하면은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 프로젝트가 펀더멘털이 잘 유지가 되고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모든 레이어 1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들 중에서 가장 펀더멘털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이 두 개의 코인은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보면은 또 순서가 되면 올라가게 되고 그때 따라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솔라나가 올라갈 때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의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잘 구성해 보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펀더멘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리고 호재는 없는 걸까요? 네, 펀더멘탈과 호재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호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생태계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리서치 업체에서 직접 집계한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유입 흐름들이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날에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은 물량들이 유입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곧 스테이킹이 허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스테이킹이 허용되면은 수익률이 최대 5%까지도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관의 수요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에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호재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ETF를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세 번째 주자로 솔라나를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솔라나가 현물 ETF 신청이 확정이 됐을 때 그 호재 소식에 의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발행이 되고 나서는 솔라나에 많은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 호재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잠시 쉬고 있는 분위기이고 물론 솔라나는 쉬고 있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그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정고점에 갖다 돌파했다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만 이후에
이후에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렉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또 분석가의 의견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과거 사이클 대비로 봤을 때는 급격한 상승의 랠리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펌프다펀이라고 해서 민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다펀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 소각된 이 솔라나의 양이 390만 개 이상이 소각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늘 인플레이션 자산이었던 솔라나가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는 펀더멘탈과 호재를 동시에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중 펀더멘탈이 가장 좋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상승세가 다른 알트코인보다 약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3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지금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즉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오래된 알트코인들 중에서 전통금융과 결합을 했을 때 결제 및 거래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코인들, 그리고 규제가 해결됐을 때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관계가 있는 코인들, 그리고 관계자들과 또 관계가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로 묶이면서 뭔가 초반에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이어지기를 반복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러티브성 코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또 포트를 가져가시되 또 중심에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은 펀더멘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다 소진이 되고 이 고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어느 순간 또 방향키를 또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의 극초입이고 출발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출발하게 되면은 다른 코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또 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작가님의 저서 슈퍼코인 투자지도에서 최적의 알트코인 투자 시점을 소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소개 부탁드리며 지금도 그 방법이 유효한가요? 네, 지금 한번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어딘지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된다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려가는데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가격은 적어도 횡보를 하거나 그리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바로 윗줄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더 가격을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알트코인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바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구간에 거의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과거 사이클 한번 살펴보시면은 2020년이나 2016년으로 차트를 되돌아가 보시면은 12월 달에는 뭔가 지그재그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임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면서 알트코인 대세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 정도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너지는 어떤 조짐들이 과거 대비로는 훨씬 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템포들을 조금 더 빠르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또 도미넌스가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다시 한번 더 대세장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코인의 흐름들이 계속 간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신중하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를 갖다가 잘 조율하시면서 시장을 갖다가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알트코인 투자 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네, 지금 시점에서 알트코인 투자에서 가장 좋은 구간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대세장이 오게 됐을 때 그때는 알트코인에 더 유의미한 물량들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코인에 계속해서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이 알트코인 투자에서 사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극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즉 완전히 실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들이
코인들이 내년에 중반 정도까지 가서 더 뜨거워진 구간에서도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락 구간에서 닫는다라는 것을 거의 디폴트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타면은 그 코인을 과감하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르지 않은 코인들을 물색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코인들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 메인넷에서 대장 코인들 혹은 생태계의 대장 코인들, 특정 섹터에서 대장 코인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놨다가 순환매가 돌아갈 때 봤을 때 아직까지 반등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으로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순서는 이미 올라간 코인이 아니라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 코인을 갖다가 담아서 기다리다가 반등을 하면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포머에 의해서 그런 어떤 돌발 움직임들을 하지 않는 것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본인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좀 보수적인 투자자이고 현금 흐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가져가도 비트코인을 60, 70% 정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보수적인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0%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우량한 알트코인들, 즉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라든지 혹은 이플이나 이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높은 프로젝트를 많이 담으시면은 대세 상승장을 헤쳐나가는데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합니다. 근데 펀더멘털이 적은 프로젝트는 이미 애초부터 내러티브에서 상승이 됐고 고래들에 의해서 많이 펌핑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량을 던지고 떠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과열 구간이 되다 보니까 어떤 리스크에 대한 시그널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12월 같은 경우는 강세장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만약에 내년 1월이나 이후에 중순 정도까지 넘어갔을 때는 더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합쳐가지고 그래도 60% 이상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70%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알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펌핑이 되면은 그런 인내심을 잘 발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오르는 것들이 보이는데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적인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대세 상승장이 끝날 때 성적표를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든든하게 쥐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대부분은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물량들을 최대한 빨리 좋은 구간에서 잘 엑시트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들어왔다가 이 물량들을 매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묵혀놓고 마이너스 70%, 80%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